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냥 을의 인사말처럼 평범하다고 했지만 사실 제 인생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30년 전 스물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2살 배기 딸아이를 안고 막막했던 그때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시골에서 올라와 남편과 단칸방에서 시작한 서울 생활, 신혼의 단 꿈도 잠시, 결혼 3년 만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다 끝내 눈을 감은 남편. 여보, 손 좀 잡아줘.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고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딸 최고로 키울게요. 라고 속삭였지만 사실 앞이 캄캄했죠. 보상금이라고 받은 건 고작 3천만 원. 그마저도 병원비와 장례비로 다 나가고 수중에 남은 건 500만 원이 전부였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러게 내가 그놈 영 믿업지 않다고 했잖니. 이제 와서 어쩌려고 그래? 라며 한숨을 쉬셨는데 고작 그 말이 어찌나 제 속을 뒤집어 엎던지 시댁은 아니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겨우 그것밖에 안 나온다고? 며느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절 원망했죠. 그때 저는 2살 배기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수진아, 아빠는 별이 됐어. 저기 하늘에서 우리 수진이 보고 있을 거야. 저기 제일 크고 밝은 별이 아빠야.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하고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 서빙을 했죠.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버텼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늘 혀를 차셨죠. 아이고 젊은 것이 왜 이렇게 독하게 일해? 몸 축나면 누가 책임져? 괜찮아요 사장님. 애 먹여 살려야죠. 그 어린 것을 어디다 맡기고 일하는 거야? 어린이집 끝나면 여기로 데려와요. 구석에 앉혀놓고 일하면 돼요. 그렇게 어린이집 끝나면 딸을 음식점 구석에 앉혀놓고 일했어요. 5살 된 아이가 엄마 일하는 모습 보면서 혼자 색칠 공부하고 놀았죠. 가끔 손님들이 아유 기특해라 엄마 도와주는구나 라며 1,000원짜리라도 쥐어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며 손살을 치는 영특한 아이였어요. 하루는 일하다 말고 딸을 보니 국물을 만드는 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림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엄마는 국물 여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느 날 아이가 5살 되던 해 유치원에서 돌아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 진이 엄마가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해줬어. 그래? 뭐 해줬는데? 불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근데 우리 집은 왜 맨날 밥만 있어? 왜 밥만 있어? 멸치도 있고 나물도 있는데. 엄마가 김밥 해줄까? 싫어. 나도 진이처럼 맛있는 반찬 먹고 싶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말이라지만 그게 사실이긴 했거든요. 음식점에서 팔고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는데 아이한텐 그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수진아 미안. 엄마가 내일부턴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 엄마 거짓말하면 새끼손가락 걸어야 해. 그래 새끼손가락. 그날 밤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통통한 볼에 묻은 음식 양념을 닦아주면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수진아, 엄마가 너만은 절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을게.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다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어느 날 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손님들이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야 김대리 그거 알아?
요즘 법원 경매로 집 사면 시세의 반값에도 살 수 있다는 거. 아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다들 경매로 사지 왜 비싸게 사? 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 매형이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빌라 하나 건졌는데 지금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니까.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 법원 가서 입찰하는 거야. 물론 공부 좀 해야 하지만 해볼만 하대. 경매?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반값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갔죠. 부동산 경매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싶더라고요. 감정가, 최저 입찰가, 매각기일, 유치권, 선순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이 책 말고 더 쉬운 책은 없나요? 사서분께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초보자용 책을 찾아주셨어요. 경매가 쉽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해요. 먹고 살려면. 화이팅 하세요. 꾸준히 하시면 될 거예요. 6개월을 도서관에 출퇴근하다시피 했어요. 법원에도 직접 가서 경매가 진행되는 걸 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찰하는지도 관찰했죠. 한 번은 법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요, 맨날 보이시네. 공부하시나 봐요. 네, 아직 초보라서요. 어려워요. 다들 그래요. 근데 그쪽은 열심히 하시네. 대부분 한두 번 오고 포기하던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딸을 키워야 하거든요. 그럼 조언 하나 해드릴까? 처음엔 경쟁률 낮은 걸로 시작하세요. 너무 욕심내면 다 놓쳐요. 드디어 첫 입찰을 하는 날 전재산 3천만 원을 들고 법원에 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정신 차려. 수진이 생각해. 이거 실패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 노원구의 낡은 투룸 빌라. 감정가 5천만 원에 최저 입찰가 3,500만 원. 제 예산으론 빠듯했지만 도전해볼 만했죠. 입찰표 쓰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결과 발표 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노원구 빌라 203호. 낙찰자 번호 17번 3,800만 원. 17번. 제 번호였어요. 됐다. 내가 해냈어.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축하해요 라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열쇠를 받고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게 집이야 폐가야? 벽은 곰팡이로 시커멓고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고 화장실은 아예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였죠. 부엌 싱크대를 열었더니 바퀴벌레가 우르르. 이걸 어떻게 고쳐?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이미 돈은 썼고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견적을 받아보니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전체 리모델링 해야 해요. 배관도 다 갈아야 하고 도배도 새로 해야 하고요. 얼마나 들까요? 최소한 1,500은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1,500만 원이요? 그나마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아보세요. 2,000원 나올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단 거였어요.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써야 했고 결국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사는 맡기고 나머진 직접 하기로 했죠.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어?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찾고 동영상 보면서 하나씩 배웠어요. 공구도 하나씩 사오 모으고 재료는 가장 싼 걸로 골랐죠. 엄마, 요즘 왜 맨날 늦어? 엄마가 우리 이사갈 집 고치고 있거든. 진짜? 우리 이사가? 좋은 집이야? 응. 엄마가 예쁘게 꾸며놓을게. 2달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했어요. 곰팡이 제거제로 벽을 닦고 낡은 벽지 뜯어내고 페인트 칠하고 바닥재 까는 법도 배워 직접 했죠. 한 번은 화장실 타일을 붙이다가 잘못해서 전부 다 떨어뜨리기도 했지만요. 대체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일이 수월하지 않을 때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핸드폰으로 딸 사진이 보이는데 생각해보니 울 시간도 없더라고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했죠. 다시 일어나서 타일을 하나하나 붙였어요. 손톱은 다 갈라지고 무릎은 까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2달 만에 완성했어요. 곰팡이 가득했던 집이 깨끗한 새 집처럼 변했죠. 전세 4,500만 원에 내놨는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세입자가 나타났어요. 우와, 집이 너무 깨끗해요.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했어요. 직접이요? 대단하세요. 인테리어 전공하셨나봐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바로 계약할게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그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을 보니 2달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첫 성공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요령도 생겼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2번째 도전은 더 과감했어요. 다가구 주택을 노렸죠. 은행 대출도 받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친한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빚까지 내서 집 사고. 언니,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지금이 적기야. 그래도 혼자 애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으면 가난해서 못 벗어나. 나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특히 IMF가 터졌을 때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음식점 사장님도 혀를 찼죠. 아니 아줌마, 요즘 같은데 무슨 집을 또 사? 다들 파는 마당에. IMF가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가게도 손님이 뚝 떨어졌잖아. 저는 다들 팔 때 사야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정말 좋은 매물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왔어요. 강남 변두리의 다가구 주택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낙찰받았죠.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세입자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 벌써 2달째예요. 언제까지 기다려드려야 하나요?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서 다음 주엔 꼭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곤 일주일 후 야반도주한 세입자도 있었어요. 집에 가보니 쓰레기만 가득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면 보증금 1,000만 원과 밀린 월세 3개월치를 날린 거였죠. 억울하고 답답해서 참 많이 울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나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 라고 자랑할 때마다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길 여러 번.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도 어느덧 건물 3채와 상가 2개를 가진 건물주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 아직 빚도 많았고 여전히 절약하며 아껴 써야 했어요. 월세 수입이 1,000만 원대를 넘었지만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래도 만족했어요. 적어도 딸에게 돈이 없어서 못해 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돈을 아낀 이유는 단 하나, 딸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고졸인 게 한이 돼서 딸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 나 학원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하루에 3개나 다니잖아. 수진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 봐, 공부 못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지만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는데. 대학 가면 실컷 놀 수 있어. 지금은 참고 공부할 때야. 딸은 정말 착하게도 불평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전에 고3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기억나네요. 어머님, 수진이는 정말 우수해요. 이번 모의고사 전국 순위권 안에 들었어요. 스카이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수진이는 공부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정말 타고난 아이예요, 어머니.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딸이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수능 2달 전 딸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 있는 대학교 안 갈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 유학 가고 싶어.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수진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야, 진심이야. 이미 알아봤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다 지원해보고 싶어, 엄마.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국 유학이라니. 돈이 얼마나 들지 감도 안 왔죠? 수진아, 우리 사중에 그게 가능할까? 알아. 그래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만 지원할 거야. 내 성적이면 가능해, 엄마. 나 정말 가고 싶어. 평생 이게 내 꿈이었어. 딸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엄만 가장 기쁘니까. 그렇게 해서 유학원에 상담을 갔더니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어머님, 미국 명문대는 1년에 학비만 8천만 원, 생활비까지 하면 1억 2천은 기본이에요. 1년에 1억 2천이요? 네, 4년이면 5억은 잡으셔야 해요. 물론 장학금을 받으면 줄어들지만.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건물 하나를 팔면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그럼 수입이 크게 줄어들 터였죠.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가장 아끼던 첫 번째 건물을 팔기로. 여사님, 이 건물 여사님한테 의미가 특별하잖아요. 정말 파실 거예요? 딸 유학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아까워요. 위치도 좋고 앞으로 더 오를 텐데. 딸의 결정이 지금 제게 더 소중하거든요. 후회 안 해요. 다행히 딸이 부분 장학금을 받게 되어 부담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죠. 그렇게 공항에서 딸을 보내는 날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수진아, 가서 고생하지 말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돈 걱정은 하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엄마가 어렵게 마련한 돈 아껴 쓸게. 미안해. 아껴 쓰지 마.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딸이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돌아보더라고요.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딸이 사라지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그렇게 4년 후 저는 열심히 일을 했고 딸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돌아왔어요. 공항 게이트에서 걸어 나오는 딸을 보니 그간의 시간이 꿈만 같았죠. 딸은 곧바로 취직 준비를 해서 1년 후 원하던 기업에 취직했어요. 생전 처음 딸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이란, 엄마, 이거 용돈이야. 앞으로 매달 줄게. 이게 뭐야? 필요 없어, 엄마는. 나도 충분히 쓸 만큼 있거든.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내가 빚진 게 얼만데. 얼른 받아. 딸의 용돈을 받긴 했지만 전 지금 정말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산이라면 건물 시세에 합쳐서 30억 정도. 서울에서는 그리 대단한 부자도 아니지만 월세 수입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이 정도면 분에 넘칠 정도로 감사하죠. 저는 매일 아침 건물들을 돌아보는 게 일과예요. 세입자들과 인사 나누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건물주님이 매일 오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죠. 에이, 뭘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건물주님 같은 분이 어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해요. 저는 아직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던 중 딸도 어느덧 회사에서 연차가 꽤 차게 된 시점이었어요. 집에 온 딸이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게 보였죠. 엄마, 사실 말할 게 있는데. 뭔데? 설마 회사 그만둔다는 소린 아니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참을 뜸들이다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있어. 사람? 설마 남자? 응, 우리 팀 팀장님인데 나이는 나보다 7살 더 많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딸이 연애를 한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구나 싶었어요. 물론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연애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널 어떻게 생각하는데? 처음엔 그냥 후배로만 생각한 것 같은데 요즘은 퇴근할 때 기다려주고 주말에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한 지 몇 주 후 딸이 정식으로 사귄다고 보고했어요. 엄마, 우리 사귀기로 했어. 그래? 축하해. 언제 엄마한테 보여줄래? 좀 더 만나보고 나서 데려올게. 사실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딸이 반했을까? 그래서 창피하지만 한번 몰래 구경을 갔어요. 이 팔불출이라고 놀려도 어쩔 수 없죠. 딸이 엄마, 오늘 강남역에서 영화 볼 거야 라고 해서 저도 우연인 척 강남역에 갔죠. 거의 딸을 미행하다시피 따라가서 말이에요. 멀리서 보니 딸이 한 남자와 팔짱 끼고 걷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어요. 딸이 뭔가 재밌는 얘기라는지 그 청년이 크게 웃었는데 웃는 모습이 선해 보였어요. 딸보다 나이가 좀 많아 걱정하긴 했는데 겉으로 볼 땐 그리 차이도 안 나 보여서 좋았고요. 괜찮아 보이네. 일단 합격.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렸죠. 그러다 올해 초 설 연휴 끝나고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할 말 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벌써?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해도. 엄마, 우린 이미 서로를 충분히 알아. 게다가 엄마도 아빠랑 1년 만에 결혼했잖아. 그건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과 빨리 결혼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딸한테 말해주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야? 응. 오빠가 프로포즈 했을 때 바로 승낙 안 하고 한 달 동안 생각했어. 그래? 어떻게 프로포즈 했는데? 딸이 수줍게 웃으며 그날 얘기를 들려줬어요. 한강 불꽃축제 보러 갔는데 갑자기 오빠가 무릎 꿇더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래라고 했어. 멘트 완전 구닥다리지. 처음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오빠 눈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승낙했어.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죠. 아이가 행복한 게 제가 행복한 길이니까요. 며칠 후 예비사위가 정식으로 인사를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윤우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무릎 꿇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어린 시절이 쉽지 않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웃게만 할게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좋아요. 결혼 허락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딸아이한테 예비사위 집안에 대해서도 슬쩍 물어봤어요. 막상 결혼은 허락해놓고 시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윤우 아버님은 뭐 하시니? 아버님이 수원에서 옷가게 하세요. 그래도 꽤 크고 유명한 곳이에요. 옷가게? 어떤 옷 파는데? 여성복 전문이래요. 어머님이 디자인하시고 아빠가 경영하시고 장사가 잘 돼서 체인점도 2개 있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세탁소에 썼다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기려는 그때 딸이 뒷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름이 엘레강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엘레강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설마 내가 아는 그 엘레강스? 혹시 아버지 성함도 알고 있어? 잠깐만, 오빠가 예전에 말해줬었는데. 박준호라고 하시네? 왜요, 엄마?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박준호, 엘레강스. 맞았어요. 15년 전 내 건물에서 세탁소를 하다가 도망간 그 사람이 맞았어요. 저는 곧장 집에 돌아와서 지하실에 보관해둔 상자를 뒤졌어요.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서 15년 전 계약서를 찾았죠. 임차인 박준호, 크린토피아 세탁소 운영,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맞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15년 전의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엔 정말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 월세예요. 고마워요, 박 사장님. 장사는 잘 되세요? 네, 덕분에 단골도 늘고 있어요. 좋은 자리 임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던 사람이 2년 뒤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또요? 박 사장님,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정말 죄송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2달째 한 번에 드릴게요. 그의 부인도 같이 와서 사정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큰애가 대학 등록금이 급해서 조금만 봐주세요. 애들 얘기 나오면 제가 약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죄송해요. 보증금 돌려드릴 테니 나머지 월세 납부하고 나가주세요. 그런데 결국 보증금 전액을 받고선 1년치 월세를 떼먹고 야반도주했더라고요. 그것도 추석 연휴를 노려 도망갔어요. 연휴 끝나고 갔더니 세탁소는 텅 비어 있었고 고장난 세탁기와 쓰레기만 가득했죠. 이 사람만 믿고 보증금 먼저 올려준 거였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훼손된 시설 복구비랑 못 받은 월세를 합하면 잃은 돈이 거의 1,500만 원이 넘었죠. 딸 학비와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어요. 경찰을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소송해봤자 재산이 없으면 못 받으니 소송은 하되 돈을 돌려받을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똥 밟았다 치고 없던 일로 하기도 했죠.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후로 사람 믿는 게 쉽지 않아졌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 그것도 나한테 돈 떼먹어선 다른 데 가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새 출발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15년 전의 배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사실 박준호 씨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상도 됨됨이도 좋고 가족도 화목해 보였죠. 부인은 늘 사장님 이거 드세요 라며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거든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멀려. 맨날 신세만 지는데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주 주시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자리에 가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큰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는 저희 집에 떡까지 돌렸어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훌륭한 아들이네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좋은 자리에서 장사해서 학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죄송해요, 사장님. 요즘 세탁소가 너무 안 돼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단골들도 다 그쪽으로 가요. 가격이 싸다고. 처음엔 정말 사정이 어려운 줄 알고 기다려줬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한참 나중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이미 다른 곳에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이웃가게 사장님이 나중에 말해줬어요. 그 사람들 몇 달 전부터 이사 간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럼 저한텐 왜? 글쎄요, 이미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간 본 거 아닐까요? 충격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절 속인 거였어요. 월세를 안 낼 심산으로요. 더 화가 났던 건 도망간 후 수원에서 세탁소가 아닌 옷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세탁소도 안 된다면서 무슨 돈으로 옷가게를 열었을까요? 사실은 저한테 월세를 아끼고서 그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한 게 분명했죠.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냥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당했다고 치고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로 저는 세입자를 받을 때 무척 까다로워졌어요. 보증보험은 필수예요. 신원 보증인도 세워주세요. 계약서는 공증받아야 해요.
새 세입자들은 왜 이렇게 까다롭냐라고 불평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집 아들이 내 사위가 된다니. 그 애는 죄가 없어. 부모가 한 일을 자식에게 물을 순 없지. 근데 그 애가 혹시 부모를 닮았으면, 겉으론 착한 척하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면. 머리로는 알면서도 이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엄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상견례 생각하니까 긴장돼서. 엄마가 뭐가 긴장돼? 그냥 밥 먹는 자리야.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전에 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엄마한테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일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그때처럼 또 배신하면, 내 딸이 그 사람들로 인해 고생하면, 이런저런 걱정이 너무나 불안했지만 일단 만나보자. 사람이 변을 쓸 수도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대신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상견례 때 일부러 초라하게 가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한 거죠. 돈 없고 볼품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본성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15년 전에 저는 당시 지금처럼 안경도 끼지 않았고 훨씬 말랐을 때라 겉으로 봤을 땐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계획은 충분히 가능성 있었죠. 옷장을 열고 가장 낡은 옷들을 꺼냈어요. 이 정도면 되겠네. 10년 넘은 바람막이, 떨어진 단추를 대충 꿰맨 블라우스, 색바랜 바지, 그리고 시장에서 산 짜가 명품 가방. 거울을 보니 정말 15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건물주가 아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던 때의 내 모습.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던 애달픈 지난 내 모습이었어요. 엄마, 상견례 갈 옷 샀어? 준비했어. 뭐 입을 건데? 같이 고르자. 첫인상 중요하니까 내가 옷 사줄게.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스타일대로 갈 거야. 딸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전날, 오랜만에 15년 전 세입자를 관리하던 기록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세탁소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죠. 2009년 10월 15일 박준호 씨가 또 월세를 못 준다고 한다. 이번이 6번째다. 더 이상은 못 기다려준다고 했더니 거의 울면서 사정한다. 마음이 약해져서 또 한 달 기다려주기로 했다. 나도 참 바보다. 2010년 4월 20일 박준호 씨가 도망갔다. 그동안에 월세를 내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을 믿은 내가 정말이지 어리석었다.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읽다가 그때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내일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하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과거는 묻어두고 딸의 행복을 위해 좋은 사돈이 되어주리라. 하지만 만약 여전히 거칠애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죠.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야 해. 마음속으로 딸에게 사과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 잠자는 걸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옷을 입어봤죠. 내일이면 15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를 알아볼까? 진심으로 변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일까? 비장한 각오로 상견례 준비를 마쳤어요. 15년 만에 재회, 그것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사돈이 될 사람으로 만나는 이 아이러니한 운명. 상견례 당일 아침 일부러 더 초라하게 꾸몄어요. 파마도 안 한 지 오래된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은 아예 안 했죠. 거울아, 거울아.
내가 가난해 보이니? 스스로 물으며 피식 웃었어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오더니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게 뭐야? 상견례 가는 사람이 왜 그런 차림이야? 왜 단정하잖아. 단정은 무슨... 엄마 진짜 이러고 갈 거야? 창피해서 어떡해. 수진아,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잠깐만, 내 옷 줄게. 딸이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전 단호했죠. 됐어. 엄마는 이게 편해. 불편하면 네가 안 봐도 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첫 만남부터 꾸미고 가면 나중에 실망만 커. 딸은 한숨을 푹 쉬더니 포기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그렇다면. 근데 정말 이상하네 오늘따라. 맘속으론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차를 타러 나가는데 딸이 또 놀랐어요. 엄마, 왜 그 낡은 차를 가져왔어? 다른 큰 차 있잖아. 이게 기름값 덜 들어. 요즘 기름값 얼마나 비싼데. 진짜. 엄마 오늘 왜 이래? 예비사위가 태우러 왔을 때도 표정이 볼만했어요. 당황하면서도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내 차로 갈게. 네 차는 기름 아까워.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됐어. 우리 차로 가자. 수진아, 뒤에 타. 수원의 특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주차 직원의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손님, 여기 주차료가 시간당 10,000원인데 괜찮으세요? 10,000원?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보통 발레 파킹을... 아니야, 직접 주차할게요. 주차장 어딨죠? 딸이 뒤에서 엄마! 라고 속삭였지만 무시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예비 사돈, 바로 그 박준호 부부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두른 게 보였죠. 저를 발견한 순간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눈이 위에서 아래로 훑더니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1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엄마입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일부러 과장되고 격하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가관이었죠. 부인이 먼저 나서더군요. 네, 어서 오세요. 박윤우 부모입니다. 근데 말끝을 흐리며 제 차림을 다시 훑어봤어요. 혹시 오시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왜요? 그냥 차림이 좀 재밌어서요. 이거요? 편한 게 최고잖아요. 밥 먹는데 불편하게 차려입는 게 좀 그래서요. 그렇군요. 이렇게 거지인 줄은 전혀 몰랐네. 마지막 말은 혼잣말처럼 했지만 분명 똑똑히 들었어요. 거지라는 말을요. 호호 웃으면서 말했지만 분명 저를 모욕한 거였죠. 제가 못 들은 것처럼 웃자 본인도 싱긋 미소 짓더군요. 그 모습을 본 사위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자, 들어가시죠. 룸 예약해놨습니다. 그래, 밥이나 먹자. 배고파 죽겠네. 전 그때부터 작정하고서 무례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으로 가는 내내 박준호 씨 부부가 수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 여자 진짜 수진이 엄마 맞아? 창피해 죽겠네. 글쎄, 윤우가 뭐라고 했더라?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받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했죠. 일부러 크게 놀란 척했어요. 이거 스테이크가 15만 원이야? 미쳤네. 이 돈이면 우리 동네에서 일주일은 먹겠다. 박준호 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여긴 원래 좀 비싸요. 자주 오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주? 이런데 누가 자주 오나요? 돈 아까워서. 딸이 테이블 밑에서 제 발을 툭 쳤지만 모른 척했죠. 주문할 때도 쇼는 계속됐어요. 전 제일 싼 걸로 주세요. 엄마,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아니야. 비싸. 샐러드나 먹을게. 그때 박준호 씨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돈 걱정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 얼마나 한다고 모양 빠지게. 점점 그들도 본색을 보이고 있었죠. 게다가 사돈이라는 호칭이 웃겼어요. 15년 전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내기로 했잖아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아껴 써야 해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특별한 날일수록 더 아껴야죠. 앞으로 애들 결혼 준비하는데 들어갈 돈 얼만데요. 그 순간 부부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이 여자 정말 가난한가 보다라는 표정이었죠. 그때부터 저를 사돈이 아닌 어머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거리감이 확실히 느껴지게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역시나 첫 질문은 직업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 저요? 그냥 이것저것 먹고 살 만큼만 벌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집은 어디 사세요? 노원구요. 작은 빌라에 전세 살아요. 전세? 아직도? 아직도라는 말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세도 간신히 유지하는 형편이에요. 박준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한두 푼이 아닌데. 글쎄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들한테만 맡기세요. 부모가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떡해요. 주머니 털어봐야 먼지만 나오는데. 부인이 거들었어요. 우리 윤우는 혼자 벌어서 집 장만하기 힘들 거예요. 아직 과장이라서. 여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 와야죠. 요즘 시대가 반반 결혼 시대잖아요. 하긴 우리 수진이가 좀 벌긴 하죠. 그래도 각자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며 살 필요 있나요? 이번엔 양쪽 부부가 대놓고 한숨을 쉬더군요. 둘이 번갈아가며 한마디씩 하는데 점점 비아냥이 심해졌어요. 에휴, 그래요. 뭐 요즘 여자들이 번다고 해봐야 얼마나 벌겠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그 몇 푼 보탠다고 건물 높이가 변하겠나. 그러니까요. 결혼이 현실인데 너무 사랑만 믿고 하면 안 되죠. 돈이 없으면 사랑도 식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식사하면서 무시는 계속됐어요. 어머님, 포크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모르세요? 전 그냥 편한 대로 먹을게요. 그래도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긴 격식 있는 곳이니까 지킬 건 지켜야죠. 못 배워먹은 사람 아니라면. 밥 먹는데 무슨 격식이에요. 배부르면 그만이죠. 나이프로 고기 자르는 것도 일부러 서툰 척했어요. 하다 보니까 점점 흥분되더라고요.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잘려? 제가 잘라드릴까요? 아니에요. 손으로 찢어 먹으면 되죠. 우리 어렸을 땐 다 이렇게 먹었을걸요? 아시죠? 우리 다 동년배니까. 그들의 경악한 표정이란.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다가 일부러 천천히 돌아왔어요. 복도로 나온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였죠. 여보, 이거 큰일이네. 저 여자 완전 알거지 아니야? 뭐 저런 여편 내가 다 있어. 그러게. 윤호 이놈이 뭘 보고 여자를 사귄 거야? 집안이 저 모양이면 수진이 걔도 안 봐도 뻔하지. 당장 결혼 다시 생각하라고 해야겠어. 뭐 콩고물 얻어먹을 것도 없잖아. 그래, 윤우를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키워낸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예상대로였어요. 15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박준호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기에 두 사람의 집안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네요. 집안 차이요? 네. 우리 윤우는 배경 좋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고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아이예요. 근데 수진 씨네는 죄송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네요. 뭐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경제력, 생활 수준, 문화적 소양. 뭐 일일이 말씀드려야 수긍하시겠어요? 옆에 있던 부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요?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은 아쉬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흰 정말 사랑해요. 집안이 어떻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수진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니? 박준호 씨의 단호하고도 엄한 목소리에 딸이 움찔했어요. 두 부부가 이번에도 번갈아가며 딸과 사위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결혼하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지 아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에이, 윤우야,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런 결혼 할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사위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전 수진이랑 결혼할 겁니다.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뭐? 이 자식이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어디 못 빼어먹은 집안을 데리고 와서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제가 나섰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왔거든요. 잠깐만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뒀던 사진을 보여줬죠. 혹시 이 건물 아세요? 뭐야 이게? 강남 건물 아닌가? 네, 맞아요. 테헤란로에 있는 제 건물이에요. 네? 뭐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것도 제 건물이고요. 이것도, 또 이것도. 아, 이건 상가예요. 월세가 꽤 잘 나오죠. 박준호 씨 부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잠깐, 이게 무슨... 제가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 몇 채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는 5채예요. 시세로 따지면 글쎄요, 한 30억 정도 되려나? 30억? 이번엔 은행 앱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이건 그냥 생활비 통장인데 잔고가 얼마더라? 3억 정도 있네요. 3억이 생활비? 이제 세기를 박을 시간이었죠. 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뭐 돈 자랑이야 속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박준호 사장님, 혹시 15년 전에 강남에서 세탁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박준호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린토피아 세탁소 기억나시죠? 바로 제 건물 1층에 있었잖아요. 설마 그때 그 건물주가... 네, 접니다. 성실한 세입자처럼 굴다가 어느 날 월세 1년치 떼먹고 도망가셨죠? 그것도 모자라 갖은 자재 다 버리고 가게도 다 망가뜨리고 가서 그거 복구하는데 꽤나 걸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설마 이번에도 모른 척 하시려는 건 아니죠? 당황한 박준호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는 정말 사정이 급해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으셨는데요? 그게 사업이 어려워서. 어려우면서 수원에서 옷가게는 어떻게 여셨어요? 저한테 떼먹은 돈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부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못 알아배웠네요. 저희가 그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애들 학비도 못 내고. 그래서 남의 돈을 떼먹어도 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딸과 사위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셨어요? 윤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박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그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남의 돈을 훔쳐요? 훔친 게 아니라 떼먹고 도망가게 훔친 거랑 뭐가 달라요? 제가 일부러 더욱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오늘 일부러 이렇게 초라하게 온 이유가 있어요. 15년 전처럼 절 무시할지 아니면 사람이 변했을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라고? 네, 그리고 확인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이라는 걸. 여전히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박준호 씨 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요. 정말로 박준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앉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더 창피하실 텐데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15년 전 그 일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부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매일 밤 그 일로 잠을 못 잤어요.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고. 근데 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요? 무서웠어요. 그 즉시 바로 형사고발 당할까봐. 그리고 창피했어요. 윤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나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하신 분들이 이런 일을...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딸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그럼 오빠 부모님이 엄마한테 그런 일을... 그래. 하지만 넌 상관없는 일이야. 윤우 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 돈이면 딸 학비도 편하게 낼 수 있었는데 당신들 덕분에 건물까지 팔아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 지금이라도 다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돈은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박준호 씨가 당황했어요. 그럼 저희 용서해 주신다는... 글쎄요. 그건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죠. 갑자기 윤우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 대신 사과드립니다. 윤우야, 넌 잘못 없어. 아니요. 제가 모르고 있었다 해도 부모님이 저지른 잘못은 저희 가족의 잘못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께 진 빚은 제가 대신 평생 갚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마음의 빚과 은혜를 갚아 나간다는 마음으로 수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울지 마.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그런 일 당했는데도 난 아무것도 몰랐잖아. 미안해. 박준호 씨 부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인 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5년 전에도 오늘도 저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무시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느낀 바는 있겠지 싶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여기서 이러면 애들이 창피하잖아요. 다시 자리에 앉은 후 박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15년 전에 저희가 드리지 않았던 돈 꼭 갚겠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자까지 계산하면 5천은 넘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분할로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제야 얄팍한 진심이라도 느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윤우와 수진이의 의견에 도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둘이 하는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도요. 윤우가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아니, 이런 일이 있었기에 더욱 수진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수진이도 간절한 눈빛으로 절 봤어요. 엄마, 나 윤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오빠는 부모님과 달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참을 생각했어요. 복수? 이미 충분히 했죠. 그들의 민낯을 받고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으니까요. 좋아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딸을 정말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둘째, 돈은 갚으세요, 그럼. 그 과정에서 돈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고쳐나가세요. 네,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셋째, 윤우 너라도 우리 딸 울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네, 평생 웃게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가요? 박준호 씨 부부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오늘이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못난 저희지만 받아주신다면 쥐 죽은 듯 살겠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잘못한다면 곧바로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요. 이자가 몇 배로 불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대가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부인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정말 예쁘게 봐주겠습니다. 네, 믿진 않지만 믿는 척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놀랐어. 엄마가 그런 일 겪었는지도 모르고.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용서해 준 거야? 정말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믿어? 용서라기보단 너를 위한 선택이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윤우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오늘 부모님한테 맞서는 거 봤지? 그래, 용기 있는 청년이더라.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엄마, 근데 정말 30억이나 돼? 왜? 갑자기 달라 보여?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가 대단해서. 난 아무것도 몰랐네. 열심히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너도 열심히 살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15년 만에 재회, 복수를 하러 갔다 용서를 하고 왔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앞으로 딸이 가질 행복이 내 행복이다. 오늘로 모든 악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한다. 2달 후 박준호 씨가 정말로 매달 갚기 시작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네, 받으니까 좋긴 하네요. 이건 수진이 결혼 자금으로 쓸게요. 저희도 아들에게 부족함 없이 보내겠습니다. 증오스럽던 사람들인데 세월이 흐르고 이젠 정말 가족이 됐네요. 인생사 참 웃기고도 신기하죠? 명절마다 함께 모이고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 같잖아요. 가끔 박준호 씨가 술 한잔 걸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미안하면 돈을 더 주던가. 최대한 모아보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15년의 악연이 2년이 되어 돌아온 특별한 가족.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고 복수보다 위대한 건 용서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네요.